안녕하십니까. 기권과 우리 생활 챕터 1 지구의 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대기와 대기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아폴로 11호 많이 들어봤죠? 자,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본 하늘이 이 지표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과는 달리 낮이나 밤에도 이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서 보는 하늘과 지구에서 보는 하늘의 색이 왜 서로 다른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는 우리가 지구를 지켜주는 방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기가 뭐냐? 우리 알고 있죠?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를 얘기합니다. 그 기체의 층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권. 다른 말로 기권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자, 대기는 지상에서 한 몇 킬로미터까지를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자, 지상에서 약 몇 킬로미터? 1000km 높이까지 분포를 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이번 강에서 좀 기억을 해둬야 할 수치입니다. 자, 1000km까지 높이 분포하는데 기체 분자도 굉장히 작지만 가볍지만 질량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력으로 인해서 대부분 지표 부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기의 대부분 99%가 지상 32km 높이까지 모여 있어요. 해서 1000km까지 이거를 대기권이라고 해야 하나? 라고 좀 의문점이 들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과학자들도 조금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또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뭐 참고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자, 지난 2004년 6월에 뉴질랜드의 한 가정집에서 자몽 크기만한, 자, 오른쪽 사진 보이죠? 운석이 떨어져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운석이 떨어질 당시에 굉장히 큰 소리와 함께 먼지가 발생했고, 지붕을 뚫고 떨어진 운석이 엄청나게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운석이 대기권을 진입하기 전에는 농구공만한 크기의 초속 15km 속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운석이 다 타버리기 전에 이 지구에 떨어질 확률이 10억 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죠.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운석이 만약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운석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에 충돌을 했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룡이 우리가 멸종한 이유를 여러 가지 설들로 설명을 하는데 가장 그래도 많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바로 이 운석의 충돌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운석이 떨어지는 동안 우리는 이 대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현재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코로나는 좀 다르지만요. 자, 밑에 한번 보면 자, 대기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한번 볼게요. 자, 바람이 분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도 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하늘이 파랗다. 이거는 왜 그런가?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대기의 산란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하늘이 파랄 수 있는 거. 그리고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들이마시고 뭐를 내뱉는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풍화 침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풍화작용과 침식작용 들어봤을 거예요. 요 풍화작용, 침식작용. 우리 풍화 침식작용은 대기뿐만 아니라 대기 말고도 또 우리 뭐가 이 작용을 도와줄까요? 기억나는 학생들은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대기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도 있다? 물도 있다라는 거 되겠죠. 물과 대기가 함께 서로 풍화작용, 침식작용을 같이 이렇게 일으킨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또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눈이나 비 등의 기상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상현상은 보통 뭐 때문에 일어난다? 대기 중에서도 어떤 거? 수증기 되겠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의 역할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생물 호흡에 필요한 산소 공급. 우리 호흡을 할 때 아까 말했지만 산소를 들이마셔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근데 이 산소 공급을 또 누가 해줍니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식물이 하죠. 식물이 뭐 하면서? 네.
광합성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식물의 광합성, 잘 보이나요? 광합성으로 인해서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체가 또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 광합성 재료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 산소를 공급해 준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대기의 역할은 이 산소를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이 산소를 공급받고 있고, 마찬가지 또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호흡을 통해서 내뱉고 있다. 서로 또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자, 자외선 차단 누가 할까요? 이것도 우리 예전에 배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오존층이 되겠죠. 자, 오존층이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 자, 오존층은 그러면 대기에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먼저 한번 언급을 해주면 성층권이라는 게 있어요. 성층권. 예, 그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성층권에서 이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먼저 언급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요 운석이 마찬가지 지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안전하게 지금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자외선일까요? 적외선일까요? 가시광선일까요? 자, 지구 복사 에너지, 요거는 뭐다? 적외선이죠, 적외선.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적외선을 누가? 온실 기체가 흡수를 해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 준다. 이런 것도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위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을 해서 온도차, 기온차를 줄여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기뿐만 아니라 또 누가 같이 도와주냐면, 이것도 배운 적이 있죠? 기억이 납니까? 요거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우리가 같이 저위도에 남는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 준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거까지 기억을 한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위에 있는 설명은 아까 전에 쌤이 설명했듯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기체는 누구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가장 많은 기체는 알고 있죠. 누구였다? 질소입니다. 질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질소 다음으로 누가 많을까요? 대답하는 학생들 있죠? 자, 질소 다음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가 두 번째로 맞습니다. 자, 질소는 우리가 대기 중에 거의 대부분 7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는 21%.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99%니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또 누가 있느냐? 아르곤 들어봤죠? 아르곤, 우리 형광등 안에 있는 거 기체. 그래서 아르곤. 그 다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 이산화탄소, 요게 0.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별로 차지를 안 하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그다지 이게 많아져도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 알다시피 온실 기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면 우리한테 큰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양이 거의 이제 일정하게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삼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까지 0.03%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 자, 밑에 보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는 수증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를 제외한 기체들의 집합을 건조 공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공기는 대체로 성분비가 일정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질소 78%, 산소가 21%, 나머지가 아르곤, 이산화탄소, 헬륨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00km까지의 대기는 밀도가 큽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체 분자들 사이에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해서 대기 성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균질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중등 과정은 아니고 고등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봅니다. 균질권이라고 하고 뭐 이제 균일하게 섞여 있다 이런 뜻. 그래서 균질권에서 건조 공기는 뭐 우측의 표와 같이 뭐 질소, 산소,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아르곤 등의 기체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고, 그리고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 오존과 약간의 질소 화합물은 이 지표 부근의 대기에 주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의 양은 시간, 장소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량비가 일정하지 않은 기체들은 지구의 보온작용이나 스모그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100km 이상의 높은 상공의 대기는 희박하기 때문에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기체의 확산이나 분리가 일어나서 이 높이에 따라 대기 구성 성분이 다르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대기를 우리는 앞에서와 반대 비균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높이 200km까지는 질소가 좀 더 우세하고, 왜냐면 조금 더 무거우니까. 그리고 200km에서 600km까지는 산소가, 그리고 600에서 1000km 사이는 헬륨, 그리고 1000km부터 이제 수소가 우세합니다. 왜?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기체의 질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한편 이 지구 부근에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지표면에서 증발한 건데,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총량이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대기 중에 약 10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 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는 쉽게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 변화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상태 변화를 통해서 구름이나 안개 만들기도 하고, 비나 눈이 되어서 지표면으로 되돌아오는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라는 거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시고 자기만의 어떤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대기권의 층상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여기 간단하게 하나 그려봤어요. 보면 자, 밑에부터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권의 층상 구조가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칭을 우선 알아둬야 되는데, 제일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 되겠죠. 지표면에서 요 11km 요 사이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륙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륙권. 자, 그 다음 11km에서 50km 이 사이에 우리는 성층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80km 이 사이는 중간권이 되겠고, 그 다음 80km에서 우리가 대기권은 몇 킬로미터까지? 네, 1000km까지 요까지의 구간을 우리는 열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대륙권부터 한번 보면 대륙권은 저 지표면 온도 어떻습니까? 네, 따뜻하죠. 따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위쪽에 분포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안 보이고 있겠지만 이 위쪽에는 뭐가 있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지표면이 흡수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흡수가 되어서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뜨거워진 공기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다시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지구 복사 에너지를 위쪽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다 보면 위쪽으로 갈수록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도달한다? 네, 적게 도달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차가운 공기는 위쪽에 있으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얘는 무거운 애들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반대로 가벼워서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러한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 기억나죠? 이런 거를 우리는 대류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대류권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대기가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대류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우리가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중앙으로 갈까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대류권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기상현상. 우리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기상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기체가 있다? 바로 수증기. 대부분의 수증기가 이 아래쪽, 이 대류권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성층권. 네. 성층권은 11에서 50km 이 사이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자, 아래쪽에는 차가운 공기, 위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네요. 자, 왜 위로 갈수록 다시 기온이 올라가느냐? 자,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성층권에는 쌤이 앞에서 또 요게 있다 그랬는데 한 20에서 30km 요 사이, 한 요쯤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오존층. 기억나죠? 자, 요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 흡수 기억나죠? 자,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기온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 따뜻한 공기가 위쪽에 있으면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네, 안정하겠죠. 안정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하니까 대류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대기가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비행기의 항로로, 뭐 국제선 뭐 이런 경우 비행기의 항로로 이렇게 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간권 가볼까요? 중간권은 마찬가지 또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위쪽은 차가운 공기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또 왜 다시 또 떨어지느냐? 대류권이랑 똑같습니다. 대류권 한번 다시 볼까요? 대류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대류권도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유는 뭐였더라? 기억하고 있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뭐가 일어나겠다? 네, 대류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대기가 어떻다 그러면 불안정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불안정하다. 자, 그러면 중간권이랑 대류권이랑 비슷하네. 그럼 기상현상도 일어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죠.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기상현상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네, 수증기가 여기 있죠. 수증기가 있어야지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했는데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에는 이렇게 유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유성 뭔지 알죠? 쉽게 얘기해서 별똥별 되겠죠. 별똥별이 이렇게 관찰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10권 가볼까요? 10권은 80에서 아까 1000km까지를 우리는 폭넓게 10권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은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분포하고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합니다. 10권에서는. 그렇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얘는 그러면 대기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안정하면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겠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10권에서는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로라, 예쁜 오로라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 또 10권에는 그러면 대기가 어떨까요? 많을까, 적을까?
대기가 거의 없다라고 했었어요. 자,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뭐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뭐 이런 것들 뭐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래서 대기권의 층상 구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 자, 여기 보면 대류권과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요 사이에 경계면이 있죠. 요 경계면 이름도 하나 그냥 참고로 적어두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이제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에 요 경계면을 어떻게 이름 붙였느냐? 너무 쉬워요. 어떻게 붙였냐? 아래쪽에 있는 요 대류권 있죠? 대류권 이름을 따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류권, 그리고 경계면에서 경자를 떼요. 그래서 계면 이렇게 붙였어요. 대류권, 계면 쉽죠?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요 50km 요 사이는 아래층에 있는 이름을 따서 성층권, 계면 괜찮죠? 그리고 80km도 마찬가지 알 수 있습니다. 중간권, 계면 이렇게 붙여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뒤쪽에 다 이론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대류권 이렇게 뭐 세 가지 특징 다 얘기했던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성층권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층권, 뭐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고 대류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이다 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중간권도 마찬가지 대류현상 일어나지만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봐두시고 요성 관측되는 곳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마지막에 보면 뭐 중간권보다 높은 곳은 마찬가지 태양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다. 그게 바로 열권이다. 다 설명했습니다. 자, 우린 요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오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사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게 바로 오존홀이죠. 오존홀, 오존 구멍이라고 하는 거. 자, 오존은 우리가 O3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실히. 해서 이 산소 원자 3개가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기체를 얘기하는데 얘가 뭐 한다고요? 자외선 흡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층권에 이렇게 오존이 모여 있으면 생명체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존홀 구멍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표면까지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외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에 있는 핵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피부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성층권의 오존 양이 줄어들면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그리고 지표를 가열해서 지표면과 하층 대기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열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권도 우리 다 얘기했던 거 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오로라 현상이 나타난다. 왜?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고속의 전자들이 지구 자기에 끌려서 지구 자극 부근에서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빛을 내는 현상인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안 했었네요. 전하를 띤 입자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라디오파를 반사시켜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리층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공위성 되겠죠. 인공위성 궤도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요거를 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보면 자, 대기층을 이렇게 온도 분포에 따라서 4개 층으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100km까지를 우리는 균질권, 잘 몰라도 된다 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곳은 공기가 희박해서 잘 섞이지 않는다 해서 비균질권이라고 부른다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한번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아래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오존과 자외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과 분해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산소 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UV는 자외선이죠. 자외선과 만나면 이 자외선이 이 산소 분자를 어떻게 분해시켜요. 되겠죠. 산소 원자로 분해시킵니다. 그러면 이 산소 원자는 원자 하나가 원래 있던 산소 분자랑 만납니다. 만나서 오존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오존이 생성되면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통은 이 자외선이 이렇게 산소를 분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대륙권에서 나타나면 이게 또 사람들한테나 이렇게 생명체한테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존이 생성되는 건이 오존층, 그러니까 성층권에서만 좋은 거지 이게 대륙권에서 형성되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오존 분해 과정을 보면 아까 얘기했었죠? O3 오존이 있는데 이게 자외선이랑 만나서 이렇게 산소 원자랑 산소 분자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오존 분해 과정도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했던 자외선은 오존의 생성, 분해 모두 흡수되어서 성층권의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오존층에 자외선이 흡수되어서 육지 생물들을 보호하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오존층은 파괴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Q&A 나오는데, 도로를 가다가 전광판에 오존주의보, 요즘에는 뭐 날씨 이런 거 보다 보면 오존주의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존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한테 이로운 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지표 붉은에 있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얘기했었어요. 자, 오존과 산소 기체에서 동소체 관계에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화학원에서 또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요 동소체란 구성 원소는 같지만 성질이 다른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산소를 들이마셔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죠. 산소 대신에 오존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자, 오존은 희미한 청석의 기체고 산화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코와 눈이나 목을 따갑게 하고 병을 저항하는 힘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폐 질환을 유발하고 식물에도 영향을 주어서 성장을 억제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륙권에서는 이 오존이 생성되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되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대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그리는 거. 자, 아까도 쌤이 한번 정리를 해줬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각자 한번 여기다가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가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오로라, 예쁘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자, 이것도 알아둡니다.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대기권의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다시 기온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오존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얘기 기억나죠? 그 태양국소 에너지를 바로 직접 흡수하는 그곳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냥 힌트만 주고 각자 한번 그려보세요. 해서 이렇게 그리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밤하늘의 매직쇼 해서 오로라 뭐 이렇게 그림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지구에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이유,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설명했었는데, 자, 우리는 대기 덕분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 분자와 부딪히면 여러 색깔의 빛으로 산란된다 그랬어요. 자, 이때 파란색이나 보라색 빛이 훨씬 많이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다 설명되어 있죠. 자, 근데 대륙권을 지나 상공으로 이동할수록 대기의 밀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열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대기가 거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까만 하늘에 별들만 총총히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밝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대기층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한편 우리 우주 공간에서와 달리 지상에서는 별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관측되는데 이것 또한 대기 때문입니다. 자, 대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같은 장소라도 대기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지구로 들어오는 이 별빛이 대기 입자와 부딪히면서 굴절하는 정도가 또 계속 변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정한 대기층 때문에 별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바람이 부는 맑은 날일수록 별이 더 반짝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또 대기의 산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공기나 미세먼지들에 의해서 빛이 산란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파란색과 같은 파장이 짧은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원인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상층으로 올라가면 먼지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파란빛의 산란을 만들어내는 입자들이 또 마찬가지 줄어들고, 대신 원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파란색보다 더 짧은 파장을 지니고 있는 보라색, 남색 빛이 산란되면서 점점 검게 변해갑니다. 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태양은 우리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지구에 도달을 합니다. 한 20억 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태양 에너지는 복사에 의해서 지구로 전달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표면 온도가 6000도씨 정도 되는 거 많이 들어봤었죠. 그래서 이 고온의 태양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은 얘기했었죠.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하고, 가시광선은 뭔지 알죠? 눈에 보이는 빛, 지구 표면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에 아까 얘기했죠? 20억 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을 하는데, 하루 동안 지구가 받는 복사 에너지의 양은 인류가 약 3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라는 거 엄청나죠? 해서 이 오른쪽에 한번 보면, 자, 가시광선 여기 지금 확대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기 지금 밑에 파장 나와 있습니다. 파장, 뭐 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파장이 어느 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이거는 이제 조금 했어서 기억이 날까요? 우리가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파장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또 에너지 되겠죠? 에너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도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참고로 이 에너지는 파장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작아진다. 기억나요? 여기는 작아집니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파장이 짧아질수록,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지죠. 커집니다. 파장과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요. 자, 해서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을 한번 봤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가시광선 영역은 사실 큰 편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가시광선이고, 요 가시광선 붉은색 요거보다 훨씬 더 이제 파장이 길어지면 적외선, 초단파, 짧다는 얘기죠. 라디오파, 뭐 이런 식으로 전파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이 파란색 빛보다 좀 더 파장이 짧다. 그러면 자외선 되겠죠. 그리고 X선, 감마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안에는 다양한 이런 선들이 분포하는구나 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도 마찬가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온도가 평균 15도씨 정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다양한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고 주로 파장이 긴, 밑줄 꺼볼까요? 파장이 긴 동그라미, 적외선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작다고. 그렇죠. 작다 그랬었죠. 자, 작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는 그렇게 뜨거운 편이 아니에요. 해서 지구는 적외선 형태, 에너지가 작은 이러한 적외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복사 평형이 나오는데, 이렇게 복사 평형. 자, 태양 복사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파장이 짧습니다. 단파 복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는 에너지가 작죠. 그래서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장파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표면, 그리고 대기, 그리고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자, 우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선 100% 태양 복사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지표면에 흡수되는 게 뭐 20%, 공기로 흡수되는 게 17%, 그다음에 대기로 뭐 또 흡수되는 거, 또 반사되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막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복잡해 잘 모르겠어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지 들어오는 양만큼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들어오는 양만큼 얘가 빠져나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거 수치 다 외우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만큼. 예를 들어 대기를 기준으로 했어도 똑같습니다. 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양. 이건 지금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야지 지구 복사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100이 들어와서 마찬가지 지구도 따뜻해지고 거기에서 또 지구 복사도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항상 같아야 된다. 해서 여기 보면 뭐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게 나와서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00이 들어옵니다. 100이 들어와서 지구가 100을 다 받느냐? 100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중간에 30%는 여기 나와 있죠. 요거 그냥 요것만 볼까요? 30%는 이렇게 반사를 해요. 그럼 반사를 하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70%만 흡수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00이 들어왔을 때 지구는 그냥 70만 흡수해. 그리고 30은 반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요거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고등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딸기입니다. 딸기. 네, 너무 당황스럽죠? 네, 그냥 뭐 나중에 숙제 올릴 때 그렇게 올려주세요. 자,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아까 얘기했죠.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하든지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 똑같다라고 봐줘야 된다고 해서 자, 요거 줄 거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상태를 네모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복사 평형. 자,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자, 태양에서 받은 이 복사 에너지 양만큼 지구에서도 우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이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온실 효과가 나오죠. 온실 효과. 자, 온실 효과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리가 온실 기체 생각해보면 온실 기체 나쁜 건데 그럼 온실 효과도 나쁜 건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온실 효과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효과니까 좋은 건데 이 온실 기체라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까지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온실 효과 자체는 좋은 겁니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그림 보이는데 자, 밑에 설명을 바로 볼게요. 자, 물질마다 빛을 흡수할 때 선호하는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자, 우리 요런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또 의외로 요 수증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런 파장이 짧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통과시키지만 파장이 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일부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기체? 네, 온실 기체가 되겠죠. 의외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거는 온실기체 그렇지 뭔가 안 좋아 하는데 수증기가 온실기체였어? 모르는 학생들이 좀 덜어 있어요. 수증기도 마찬가지 온실기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해서 대기 속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고 빙하의 융에 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의 열팽창 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낮은 지역이 조금 더 이 뭐 좀 저지대 같은 부분이 바다에 잠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이태리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 그
베네치아, 베니스 알죠? 거기도 마찬가지 물에 잠겨서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성과 달은 대기가 없죠. 그래서 온실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 되겠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자, 지구의 평균 온도는 복사 평형에 의해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위도에 따라서 온도 차가 매우 커집니다. 왜? 저위도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받겠죠. 수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래서 기온이 높은데, 고위도는 비스듬히 받아서 에너지가 좀 적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 변화. 아까 이것도 설명을 잠깐 했는데, 자, 옆 그림과 같이 빛을 비추는 각도가 클수록 빛이 도달하는 면적이 줄어듭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저위도는 이렇게 수직으로 비춘다고. 그러면 에너지 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양의 빛으로 좁은 면적을 비추는 경우가 단위 면적당 빛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그러니까 적도지방에서 고위도,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각도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해서 작아지니까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이런 거는 뭐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 안 합니까?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을 이제 비교해 놓은 건데, 요 그래프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지구가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구에서 보내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위도에 따른 차이가 좀 적어요. 따라서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에너지가 남아요. 과잉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적도입니다. 남는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위도 지방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에너지 부족, 극지방입니다. 해서 에너지가 모자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고위도와 저위도 온도차가 점점 심해질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밑줄 꺼볼까요? 대기와 해수의 대류 운동에 의해서 적도지방, 그러니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전달해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라는 것. 어떤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여기서는 키포인트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남는 에너지를 요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수송해 주는 게 누구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한번 요거를 또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요 부분 보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남는 에너지와 부족한 에너지 그 사이에 이렇게 요 점 이렇게 딱 만나는 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이 약 한 38도 위도 한 38도 선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에너지 요 수송량이 가장 많습니다. 되겠죠? 우리가 저희도 이 적도 지방이 이만큼 많이 남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에너지 수송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되겠죠? 38도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밑에 문제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차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안 보이네요. 여기 가축들이 내뿜는 방귀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 가축들 우리 왜 소가 끼는 방귀나 아니면 트름이나 이런 것들 안에 어떤 기체가 있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 있겠죠. 그거 생각해서 한번 또 각자의 답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서울입니다. 서울. 자, 숙제할 때 같이 지금 쌤이 몇 번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같이 적어서 확인을 받도록 합시다.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